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권을 보시면, 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됐죠. 우리가 방금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냐면 지료를 지급하고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무상이 원칙이라고 그래. 여기는 전세금을 지급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동산이죠. 우리는 부동산은 뭐다? 토지하고 뭐를 얘기한다? 건물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뭐만 얘기했다? 토지만. 여기는요, 토지하고 건물이죠. 뭘 한다? 점유하죠. 점유. 이게 뭐냐면 지상권은 점유하죠. 지상권은 점유하지만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 부동산이 뭐에 쫓아서? 용도에 쫓아. 용도에 쫓아.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우리가 지상권은 뭐를 해요?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작물이나 수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지역권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지역권은요, 어떻게요? 일정한 목적,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일정한 목적,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용 수익하죠.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뭘 한다? 이것을 용익물권이다, 용익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죠.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권능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사용 수익 권능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담보 권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이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전세금을 주죠. 그러면 이 을을 채권자고 갑을 채무자라고 그래요. 왜요? 나중에 전세금 1억 줬으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갑에 있으면 전세권 뭘 한다? 등기를 하죠. 전세권 등기. 그럼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등기를 하죠. 그럼 그때서야 이 사람을 전세권자고, 그 다음에 갑을 뭐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용익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고, 알죠? 담보권능은 우선 변제, 즉 우선 변제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겠죠. 경매. 그래서 경매권이 있다, 이 말이죠. 경매라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용익이라고 되어 있죠. 사용수익. 그러면 사용수익은 언제 사용수익하죠? 우리가 전세는 언제 사용수익이에요? 전세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전세 기간이 소멸했을 때, 종료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전세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전세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을 해. 우리가 전세권은 자기 거예요? 타인의 거예요? 타인이죠.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남의 물건을 봐봐. 남의 것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용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기 때문에 사용료로 전세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월세의 경우는 뭐를 지급하죠? 월세는 차임을 지급하죠. 전세권은 뭐를 지급하죠? 이자를 지급해, 대신에. 그러니까 전세 사는 거나 월세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래 만약에 내가 전세를 안 사고 월세를 살면은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세를 살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을 일단 지급했죠. 그럼 전세금을 지급했으면 그럼 어떻게 돼?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원래는 내 통장에 내 전세금 1억이 들어있으면 지금처럼 이자율이, 예금 이자율이 비쌀 때는 내 통장으로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누구 통장에 떨어져? 집주인의 통장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집주인한테 떨어지죠. 그걸 바로 뭐냐? 월세 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사용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용수익하면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더 이상 이자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대신 말소등기 없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 187조죠.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죠. 사용료가 뭐죠?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뭐를 돌려달라고 해야 돼?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다 전세금을 주죠. 근데 만약에 전세금을 안 주면 어떨까? 안 주면. 그러면 뭐를 해야 돼? 경매를 청구해야 돼. 그러면 경매를 청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각대금. 매각대금이 뭐죠? 경매대금이죠?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경매를 해서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그러면 전세한다 그러면 언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간이 끝났을 때요, 전속하는 동안이에요. 전속할 때, 야, 너 지금 어떻게 살아? 나 전세 살아. 언제까지 기간인데 어제 기간이 끝났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전세권 하는 것을 용익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기간 동안에. 알겠죠? 그 다음에 담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하는 것, 이것을 담보 권능이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요, 이 경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 물권에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익 물권인 전세권에 경매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세권도 담보적 권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담보 물권은 언제냐? 전속기간이 끝났어.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세금을. 그럼 전세금 받을 때까지 있는 게 바로 담보 권능이야. 그런데 기간이 끝나면서 전세금을 돌려줬어. 담보 권능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전세권을 용익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이라 되어 있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 이렇게 돼 있나요?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하죠? 전세권 등기 마치면 용익 물권적 권능하고 담보 물권적 권능을 겸비한다 이런 말이죠. 자,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용익 물권적 권능, 용익권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요,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 이런 만약에 숙박업소에 들어가죠.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오후 3시에요. 입실을 하죠. 체크인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0시가 되면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죠? 체크아웃 하죠. 들어갈 때는 몇 시? 3시. 나올 때는 10시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전속기간 동안이죠. 그런데 아침에 10시에 나올 때요, 카운터에 데스크에서요, 10시간 됐으니까 나가세요. 그럴 때 나와야 돼요? 아니면 알아서 나와야 돼요? 알아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사용하고 수익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도 이 말은 뭐죠? 데스크에서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제 돈만 받아야 되죠. 돈을 주면은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니까 반환받으려면 경매를 해서 반환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담보물권적 권능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매권을 얘기하죠. 경매권. 알죠?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번호에서 전세금 반환 시까지. 알겠죠? 그래서 전속한다 이렇게.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속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어. 그러면 등기가 지금 말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전세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함께 양도를 되는데 분리해서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서 채권 양도 절차, 채권 양도, 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이것은 어디서 배우냐면 저당권에서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 양도 및 전세권 이전에 무슨 등기요? 항상 봐봐. 전세권을 이전하려면 무슨 등기해야 돼요? 부기 등기요. 근데 우리가 지역권이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지역권은 하지 않아도 된다. 유일하게 지역권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세권이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채권 양도에 대해서 우리가요 어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을 지금부터 설명, 이 말을 잘 봐봐. 이건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2번하고 3번을. 이건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채권이 뭐라고 그랬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갑이 만약에 을한테요 이것을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 1억을 빌려줬죠. 그랬을 때 이제 이 1억에 대해서 일단 갑은요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갑이요 이것을 채권을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병한테 그걸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했다 이렇게 양도했다. 그럼 1억의 채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병이 을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을은 누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갑하고 계약했죠.
근데 갑자기 갑하고 계약인데 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돈 줘 그러면은요, 나는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너는 어디 쓰는 물건인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은 나 돈 못 주겠는데 이렇게 해야 돼.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갑한테 넘겨받았는데 나는 갑한테 그런 사실을 통보받는 일이 없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하고 관계가 있죠? 채권은 원래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데 그걸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서 갑에서 병으로 채권을 넘기면 이 병이 가서 을한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여기서요 당사자 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당사자 간은 갑하고 을 사이 또는 제3자와 관계, 제3자. 그럼 여기서 누가 여기서 있을 수 있냐면 제3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기 지금 갑한테요 A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A가 제3자죠. 이 제3자가요 이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죠? 압류를 걸 수 있잖아요. 압류나 가압류를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한테 양도만 했어. 양도만 하고 이 사실을 을한테요 전화해서 알려줬어. 야, 나 병한테 넘겼으니까 너 병한테 돈 갚어 이렇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여기는 압류가요 3월 1일에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요 전화로는요 2월 10날 전화를 했는데요. 알겠죠? 그럼 누가 더 빠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당사자 간이죠. 갑하고 을하고 이 당사자 간에는 뭐죠? 갑은 채권자죠. 그래서 갑은 통지만 하거나 통지만 하거나 을은요 뭘 하거나 승낙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뭐란다? 갑이 을한테 뭐란다? 야, 내가 이거 병한테 넘길 거야. 2월 15일 날 병한테 넘길 거야. 그러니까 너 병한테 돈 갚어. 이렇게 통지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은요, 응 알았어 하면 되죠. 그러니까 통지만 해야 되고 이 갑이 뭐라냐 을한테 야, 나 이거 병한테 이 채권 넘기고 싶은데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럼 병한테 갚을게 이렇게. 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통지만 하든지 승낙만 하면 돼. 그러면 비록 이 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준 건 아니지만 병이 을한테 가서 너 갑한테 통지 받았지? 그 돈 나한테 갚어? 그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제3자가 또 따로 있다. 다른 사람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따로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누가 우선하는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제3자가 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냐? 확정일자 있는 증서. 그래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하거나 등기 또는요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 있죠?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이런 걸로 해서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압류나 가압류는 뭐란다?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 알겠죠? 여기는 말로 넘겼잖아요. 말로. 그럼 누가 더 우선하냐? 제3자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압류라고 하는 것은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고 이 사람 말로 했잖아요. 무조건 이 사람이 무조건 우선해. 늦어도 늦게 했어요. 여기는 2월 15일, 이건 3월 1일이죠. 이 사람이 먼저 1등이 되는 거예요. 돈을 먼저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지나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 그래서 등기를 하거나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채권하고 물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어가지고요.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갑의 집에다가 을이요 전세를 잡았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은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 이 전세금이죠. 이 전세금은 채권이죠. 이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고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전세권자인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것을 지금요 자세하게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 그럼 이건 전세권이고 등기고 이렇게 물권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채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준 것을 채권이고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물권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요, 이 전세권을 병한테 넘겨서 병한테 넘기고 병한테 등기를 해서 전세권 등기, 이건 전세권 등기가 넘어간 것이지 채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가 넘어갔다 해서 채권도 병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채권은 특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우리 대학 요건 통지를 하거나 뭐가 있거나 승낙을 하거나 또 만약에 다른 또 제3자가 있다. 다른 제3자? 그러면 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움직일 수 없는 날짜.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기나 내용증명 같은 거, 공증 같은 거, 공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등기라든가 내용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별도로 있어. 별도로.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한다 이 말이죠. 채권을 양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당사자 간에는 뭐만 하면 돼? 통지나 승낙. 제3자와의 관계에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 뭐다? 등기. 그다음에 뭐다? 공증 이런 것이죠. 공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봐봐.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 통지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봐봐. 여기는 지금 전세권은 뭐예요? 채권이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전세권을 이전한다고 등기했다 말이에요. 이전 등기했다 말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여기요 전세가 말한 채권 이건 채권이잖아요. 전세권 등기를 했다고 해서 채권도 이전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권 반환 채권은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간의 합의에서 제3자에게 전세권 등기도 유효이다. 지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설명을 해요. 올해 여름요 채권은 누구죠? 채권 이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의 전세금을 줬죠?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 1층에다가 을이요 전세권 등기를 해. 전세권 등기요. 그래서 전세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1억 원 있고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을을 뭐란다? 돈 1억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고요. 이 갑을 뭐란다? 나중에 전세금 반환해야 되니까 채무자라고. 그래서 집주인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그래. 근데 여기 전세권 등기를 하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 등기를 했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채권자를 뭐란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해. 전세권자. 그다음에 이 갑을 뭐란다? 이 갑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야 돼요. 원래 있잖아요. 전세권자는 누가 전세권자냐? 돈을 준 사람, 전세금을 준 사람,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제3자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은 전세금을 준 적이 있어 없어? 없죠. A는 전세금을 준 적이 없죠?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왜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가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권자가 되려면 돈을 전세금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을은 전세금을 줬는데 A는 전세금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를 뭐란다? 제3자라고 그래. 원래 제3자는 전세권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갑하고 을하고 A하고 세 사람 간에 합의를 해. 세 사람이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합의를 해서 A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는가?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전세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자기 아들내미가 서울에 왔어요. 집을 하나 구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를 전세권으로 집을 하나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뭘 가져와? 아버지가 돈 가져오죠. 아버지가 돈 가져오고 채권 주죠. 채권자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는 누가 풀어요? 아들내미 이름으로 해야 안 해요? 하죠. 아버지가 돈 가져오고 등기는 아들내미 이름으로 해.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한다? 이 집주인한테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집주인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은 제3자를 상대로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합의. 합의를 뭐라 한다? 계약. 계약은 뭐라 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목적물이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이에요. 그럼 이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금전이에요. 금전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채권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잖아요. 이렇게 갑이란 사람의 집에요. 여기가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살라고 그래. 전세를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전세금 1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세금 1억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살면서 지금 당장 현재 우리는 보통 전세권자가 현실적으로 주죠. 그럼 현재 주죠. 그런데 이 을이 가만데요. 이 1억을 2월 1일 날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그런데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그럼 2월 1일 1억 원 빌려줬던 돈 있죠. 그 돈을 전세금으로 하기로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건 안 돼.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니까. 전세금은요 담보적 기능이 있고, 자 아까 말했죠.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뭐로 할 수 있다? 전세권자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봐봐. 여기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야. 우리가 전세권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고 전세금을 주고 등기하면 돼. 그런데 반드시 집을 인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전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전세금을 주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금 주고 등기하죠.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방금 내가 전세권은 뭐가 전세권이라고 그랬어요?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뭐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주고? 전세금을 주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 등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전세권인 거예요. 목적물을 인도한다 이 말은 이사까지 가야 되는가 이 말이죠.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올해 좀 있으면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요, 대학생들요, 저기 제주도에 사신 분이 아들내미가 서울대학교 갔어요. 서울대학교 가면 그 아들내미를 위해서 방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개강일은 3월 5일인데 3월 5일 날 구해요? 1월 달에 구해요? 1월 달에 보통 구하죠? 그래서 1월 달에 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요, 1층에다가 을이요, 1월 10날 전세금 1억을 주고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1월 10날 이렇게 등기하죠. 그런데 이사는 언제 온다고 얘기한다? 3월 5일 날 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속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3월 5일부터 전속기간이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 전세권은 1월 10일 날 전세금 주고 등기할 때 이때부터 전세권이냐, 이사를 올 때부터 전세권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전세권이다? 전세권은 언제부터예요? 이사를 와야 돼요? 안 와도 돼요? 전세권은 1억 원의 전세금을 주고 등기할 때부터 전세권인 거예요. 이사는 나중에 와도 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속기간의 시작은 언제죠? 아까 3월 5일이었죠? 3월 5일인데 시작되기 전이 언제죠? 2월 10날 이 말이죠. 2월 10날 전세금을 주고 등기했죠? 그러면 그건 전세권이 성립한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전세권의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세권 등기도 유효다. 방금 얘기했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요,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 설정 등기의 전속기간과 상관없이 뭐에 따라서?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객체는요, 우리는요 토지하고 건물이죠. 토지하고 건물을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그래. 부동산이니까. 이것은요, 농지, 우리 법에 딱 나와서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법에 나와 있어. 농사 있죠, 농사 짓기 위해서 전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 일부죠.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일권주의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해. 일권주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럼 전세금을 반드시 줘야 되죠. 전세금이란 게 뭐예요? 전세권 설정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하였다가 전세권이 소멸하면 반환받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줘야 돼, 전세금을.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뭐다? 성립요건이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없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설정자는 전세금의 이자를 취득한다. 설정자가 누구요? 집주인이죠, 소유자죠.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이자가 뭐죠? 이자. 아까 이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료라고 그랬죠? 이자. 알겠죠? 사용료. 취득감으로 전세권은 전세물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존의 채권. 기존의 채권 이 말이 중요해.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담보는요. 전세금은 성격에 비추어 315조에 정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소명 채권 이외에도 다른 채권 안 되지. 알겠죠? 집주인이 옛날에 있잖아요. 공사를 해서 의뢰집을 공사를 해서 받을 돈이 있어. 의뢰집을. 그런데 지금요. 갑의 집에다가 의리 전세금 1억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의리요 갑한테요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옛날에 내가 니네 집 공사해가지고 6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나 그 6천만 원 빼고 줄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가? 원칙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상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상계는 서로 상자, 서로가 뭘 한다? 계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걸 상계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계라는 제도를 이용할 때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요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금이라는 게 이러면 어떻게 하죠? 전세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세금이 등기액을 초과한다 이 말이죠. 전세금이 얼마죠? 1억이죠. 등기를 얼마 돼 있다? 8천이죠. 그걸 얼마로 주장할 수 있다? 원래는 전세금 1억을 줬는데 등기는 8천이야. 그러면 등기된 범위 안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등기는 1억이에요. 실제 전세금은요 8천이에요. 8천인데 전세금이 등기가 훨씬 더 많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전세금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금의 증액을 하죠. 법정 전세권 얼마이네요? 20분의 1. 20분의 1이고 여기 몇 퍼센트죠? 5%죠? 1년. 이건 뭐하고 똑같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 살다가 이 사람이 3년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요 전세금을 올리고 싶어. 그럼 몇 퍼센트만 올린다? 5%. 1억에 대한 전세금 얼마죠? 5%면 얼마? 1억에 대한 10%는 얼마예요? 1000이죠. 5%면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1억의 전세금을 줬는데 그 다음에 1억을 전세금을 올리고 싶어. 그럼 얼마만 올릴 수 있다? 500만 원만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있는 것을 거의 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부동산에서도 전세금은 어떻게 한다? 전세금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절대로 안 돼. 주택임대차에서는 20분의 1. 그 다음에 상가는 뭐다? 100분의 5거든요. 그냥 다 5%예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전세금은 다 5%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전세권의 전속기간이죠. 여러분 전속기간은 설정합의로 전속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있고 약정이 없는 경우 있단 말이죠. 이것은 등기를 해야 돼. 전속기간은요. 등기가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권의 전속기간 몇 년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해요. 만약 10년을 넘으면요 10년으로 단축이 돼. 이것을 뭐란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재밌는 말 봐봐. 전세권을 뭐 할 수 있어요?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해도 몇 년이다?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10년이니까 원래 그럼요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20년인데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왜요? 10년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전세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려면 전세권이 한 30년 정도 된 것을 알죠?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때 소멸한다 이런 말인데 전세권은 10년을 넘으면 몇 년으로 돼버린다? 10년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전세권은 죽었다 깨나도 20년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냐? 건물이죠. 건물. 잘 봐봐. 토지는 안 돼. 토지는 안 돼. 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뭘 한다? 최단 전속기간, 최단.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는 0부터 10년이에요. 토지는. 그런데 건물은 언제부터? 1년부터 10년이에요. 다시 봐봐. 토지는 언제부터? 토지 전세권 언제부터? 0부터 몇 년이라고?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0부터 10년. 토지는 건물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건물은 최소한 1년. 건물은 최소한 1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전세를 주면서 10개월로 계약했죠. 10개월. 그래도 몇 년으로 본다? 1년, 12개월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의 전세권은요 5년으로 했다 그러면 몇 년이다? 그냥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요 10개월로 했다 그러면 10개월이 되는 거예요.
뭐 5년 하면 5년이 되는 거예요. 최장은 몇 년이니까? 10년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것을 조심하면 된다 이 말이죠. 토지 전세권은 최단위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는 그래서 언제부터? 0부터 10년이다 이란 말이에요. 0부터 10년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법정갱신 있죠? 이 법정갱신제도도 토지에는 없어. 토지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토지에는 없다. 최단 10년, 최단 1년, 최단 1년. 이 1년도 토지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디만 인정된다? 건물에만 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거 두 가지. 건물 전세권에 있는 거 두 가지. 최단 1년, 법정갱신. 이 두 가지는 건물 전세권에만 있어.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건물 전세권에 법정갱신이라고 돼 있나요? 여기 봐봐요. 건물 전세권에 법정갱신이라고 돼 있죠. 법정갱신. 그러니까 뭐라 나왔죠? 여기 봐. 건물이라고 돼 있죠. 토지는 있어 없어? 토지는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중요하다고. 토지는 없다고. 뭐만 있다고? 건물만 있다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전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설정자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하든지 전세금 올려달라 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 돼.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 전세권은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전에요, 전세금 2억이었어. 그럼 이번에도 아무 말 없으면 얼마나 본다? 2억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속기간, 우리가 전에 전속기간이 3년이었어. 그런데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이거만 달라.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알겠죠? 우리가 건물은 몇 년이었죠? 1년이었죠? 그런데 1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너 나가라 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 돼? 안 하죠? 그러면 다시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기간이 연장이 돼. 연장이 되는데 다시 그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건물은 원래 몇 년이죠? 최소한 1년이죠. 1년 연장, 1년 인정했죠. 갱신이 될 때는 반드시 1년을 연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을 뭐한 걸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러면 기간이 정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봐봐요.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봐봐요. 전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각 당사자가 누구다? 설정자라든가 전세권자. 알겠죠? 설정자, 소유자인 설정자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자 이렇게 얘기하죠.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고 나간다고 할 수 있어. 그럼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하고 이거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죠. 법정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없어도 연장이 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나 나갈게, 너 좀 나가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여기 지금 뭐라고 했죠? 건물 전세권이죠.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 법정이란 말이 뭐 법정?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이런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토지는요. 토지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토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 전세권이죠.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이라는 것이 인정해 안 해? 안 해. 어디만 인정해? 건물에만. 건물 전세권만 인정하고 토지 전세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여기 잘 봐.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이고 등기를 하지 않는다.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있고 등기를 하지 않는다.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여기 재밌는 말이죠.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통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통고.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 말을 설명을 해. 이러면 우리가요, 무슨 청구라는 말이 있어. 소멸청구. 청구란 말이 있고 무슨 통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 통고. 이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청구하고 통고라고 하는 말은. 막 이러면 청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있을 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잘못이 있어. 이러면 잘못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 갈 때는 언제 나가라 해야 돼요? 몇 년 있다 나가라 해야 돼? 당장 나가라 해야 돼? 잘못이 있어. 그 사람한테 계속 사라고 해야 돼? 당장 나가라 해야 돼? 당장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없다? 유예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예 기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너 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고다. 그래서 통고고 이것은 청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방금 내가 뭐라 했어? 방금 뭐라 했죠? 청구는 어떻게 한다? 청구는 어떻게 한다? 청구는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있고, 그 다음에 통고는 귀책 사유가 없고, 청구는 유예기간이 있어 없어? 없고, 통고는 유예기간이 있고. 얼마? 그래서 통고, 이게 통고죠? 통고는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유예기간을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6개월에. 알겠죠? 6개월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통고니까 6개월 있다가 나가 이 말이죠. 만약에 청구했다. 청구는 잘못이 있으니까 6개월 있다 나가 그래야 돼? 당장 나가라 해야 돼? 당장 꺼져 이게. 그걸 뭐란다? 청구. 당장 꺼져. 청구. 몇 개월 있다가 좀 배워주세요. 뭐라 한다? 통고. 이해됐죠? 그래서 법률적 용어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세권은 전속,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죠? 계약 전속 중에는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한다? 5월 1일, 현재 5월 1일이죠? 이런 전속 중에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만약에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갔다. 그러면 오후 3시에 들어서 아침 10시까지 남의 집을 점유해서 사는 거죠.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 사용료가 숙박료죠. 그런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죠. 그럼 전세금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죠. 그 이자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집 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전속중은 전세금의 이자를 사용료로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금의 이자를 사용료로 지급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자는 전속중에는 전세금을 나한테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원칙은 전세권 전속중이죠. 전속하는 중에는 전세금을요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속 중에는 전세금을 전세권하고 분리한다 그러면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 현재 5월 1일이야.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하고 현재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5월 1일 날 뭐라고 한다? 그냥 내 그 전세금 다른 사람한테 좀 넘길게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좀 전세금 좀 반환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는 남의 집에 살면서 돈 내고 살겠다. 지금부터 돈 안 내고 살겠다. 돈 내지 않고 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전속하는 동안은 뭘 해야 돼? 전세금의 이자를 사용료로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 동안은 월세를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장차는 뭐죠? 10월 1일이 끝나죠? 장차 잘 봐봐. 전세권이 소멸했대. 그러면 이러면 전세권이 소멸했다 이 말은 나는 사용하고 수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전세권이 소멸했다 이 말은 나는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전세금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전세권은 소멸하고 없어졌으니까 알겠죠?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전세금밖에 없죠. 그럼 전세금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말은 합의로 해지했다 이 말이죠. 전세기간이 중간에 합의로 해지를 했어. 합의로 해지하든 기간이 만료가 되는 관계없이 더 이상 나는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세금을 반환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금만 남아있죠. 전세권 없어지고 그래서 전세권만 별도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죠.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를 봐봐. 전세금은 뭐죠? 전세금은 전세권이 있고 채권에는 저당권이 있고 요역제는 지역권이 있죠. 전유부분이 뭐죠? 아파트 여러분 101호 101동 101호는 나 혼자만 전적으로 소유하죠. 그걸 전유라고 그래. 거기는 뭐였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용하면 뭐도 사용하죠? 아파트.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파트 건물만 분양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 건물만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뭐까지 분양받는다? 대지, 땅까지 분양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땅까지 분양받는다. 알겠죠? 그 땅을 뭐라 한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것이 등기가 되면 그것을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것을 대지권,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세금이나 피담보 채권이나 요역지나 전유 부분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그 다음에 지역권이나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된 권리는
이 종된 권리들은 주된 권리하고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전세권은 전세금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거를 뭐란다?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웃기죠?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것은 전세권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갑이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 전세권을 잡죠. 전세권 등기하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용익권능하고 담보권능 두 가지가 있죠. 원래 이러면 전세권은 용익권능이에요, 담보권능이에요? 용익이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이니까 용익이죠. 그래서 용익인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한다? 이때 여기 은행이죠. 은행이요. 전세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억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좀 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빌리려면? 전세금 1억이 있죠? 1억이 있으면 돈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장을 잡고 얼마요? 8천만 원. 8천만 원의 저당을 잡고 이렇게 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세금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빌려야 되는데. 이 전세금에다가요. 뭘 한다? 저 용익권능이죠?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우리가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전세금에다가는 돈에다가는 등기를 못해요. 이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죠. 전세권이. 그러니까 이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이 사용과 수익은 존속기간 안에서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만료가 됐다? 전세권이 만료가 됐다? 그럼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전세권이 없어져.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전세권 위에 지금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전세권이 없어지죠. 그럼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세권이 없으니까 이 저당권이요.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존속기가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니까 어떻게 되냐? 2번은 이 근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전세권을 경매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세권이 소멸하고 없으니까.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돈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8천만 원을. 그러면 나중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세권자가 기간이 끝나면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아서 이렇게 A한테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보통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는 전세권자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한다?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압류가 딱 들어오죠. 여기에 전세금에. 그럼 이 사람은 설정자란 말이죠. 이 설정자는 그러면 압류가 딱 들어오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A한테 반환해야 돼. 그런데요, 누구한테요?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A한테 8천만 원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가 딱 들어오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절대로 누구한테 주면 안 돼요? 전세권자한테 주면 안 되죠. 누구한테 줘야 돼요? 설정자한테 줘야 되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러고 나서 아니 먼저 전 근저당권자한테 줘야 되죠. 그런데 이 설정자는요. 원래 기간이 만료가 되고 제3자 누구죠? A죠. A의 압류가 있으면 A한테 주고 A의 압류가 없다.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전세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지금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여기 보면 등기를 하게 되면요.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는데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니까 더 이상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을 위해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갑이죠. 갑은 전세권 설정자죠. 이 전세권 설정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제3자에 뭐가 없으면 압류가 있으면 제3자한테, 압류가 없으면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의 목적은 뭐죠? 전세금이 아니에요. 전세금은 등기를 못 하잖아요.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저당권이고 저건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을 때는 전세금에다 저당을 잡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저당을 잡는다?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는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해설을 보려면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해설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이 다 있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가 중요해요. 말소 등기 187조. 용익권 등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뭘 한다? 채권을 압류하든지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행사를 하든지 제3자가 실시한 강제집행,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만료가 됐는데 제3자의 압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3자의 압류가 없으면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전세권자. 그래서 설정자는요, 전세권자한테 전세금 반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이 말은 지상권, 전세권 위에 이 말이에요. 위에.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약에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해버리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과 토지 이용 관계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잘 봐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을 수 있나요?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지금 여기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 을은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든지 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임차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죠?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세권 설정, 그러고 나서 이 건물에다가 뭘 했다? 전세를 잡았다 이 말이죠. 이 건물에다가 여기요 다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이 건물에다가 A한테요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건물의 전세권자죠.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이 건물은 남의 토지 위에 있죠.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 말이죠. 미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미친다 말이 무슨 말이냐? 미친다 이 말은 만약에 이 을의 건물에 A가 전세를 잡았는데 을이 만약에 돈을 안 주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경멸해야 되겠죠? 경멸하게 되면 뭐까지 같이 취득한다? 지상권, 임차권도 같이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임차권도 같이 취득한다. 그것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임차권이 있고 건물에요 을이 전세권이 있죠? 그럼 이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아시겠죠? 미친다는 의미는 건물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그 토지를 전세권자도 그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알겠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4조는요 304조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해. 여기 봐봐. 여기서요. 여기 이 사람은요 이 을이죠. 봐봐. 여기 봐봐. 이 사람 을이죠. 이 을은 둘 다 을이죠. 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무조건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만약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포기한다 이 말은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이 말이고, 이 건물이 철거되면은 전세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방금 했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소멸시키는 처분을 행하면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봐봐요. 우리가 이것은 이미 법정이상권에서 했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항상 우리가 법정이상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한데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전세권이죠. 1번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3번이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3번 토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했어요? 동일했죠.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달라졌죠. 언제 달라졌어요?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죠. 이런 경우는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누가 갖는다? 갑이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요? 건물 소유자, 다른 말로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전세권자의 권리 뭐죠? 관리 의무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이다. 봐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필요비라고 그래. 필요비. 그래서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전세권자는 임차인한테요 유익비 이런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필요비는 전세권자는 설정자한테 필요비는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은 청구할 수 있어도?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도. 그래서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이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이다. 이것을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설정자는 설정자가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은요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해 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수리하니까? 전세권자가. 그럼 설정자는 누구죠?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필요비를 지출했다 할지라도 전세권자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통상적 유지와 관리는 누가 한다? 통상적 유지와 관리는 누가 한다?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하는 거지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전세권 설정자가 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는 누구한테요? 설정자한테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 의무를 게을리한다. 이런 봐봐요. 전세권자가 뭘 한다고 그랬죠? 유지 수선해야 되는데 게을리했단 말은 유지 수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은 뭐다?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이죠.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이죠. 의무를 위반하면 소멸을 청구해. 봐봐, 내가 아까 말했죠.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란 말이 다르다고 그랬죠. 통고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고 청구는 잘못이 있고. 그래서 이건 청구, 소멸 청구죠. 청구 이거 봐봐. 수선 의무를 게을리했다,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통고라고 해야 돼요? 청구라고 해야 돼요?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예 기간이 뭐예요? 6개월 있다가 나가라, 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전세권자 비용이죠. 자, 전세권자 목적물의 계량이죠. 계량을 위해서 그것을 뭐란다? 유익비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전세권자는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누구의 선택? 소유자. 소유자를 뭐란다?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의 선택으로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한다. 그래서 소유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한을 허용한다. 허용하면은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고요. 여기 소유자의 청구죠. 소유자가 누구란다? 소유자를 회복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자. 그래서 회복자 또는요 설정자 또는 소유자 똑같은 말이에요. 회복자의 청구, 상환기간에 허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세권자는 비용을 청구하는데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는 뭐는 청구를 못한다? 필요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비용상환 청구는요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해요.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뭐냐면 전세권 소유자, 회복자, 전세권 설정자. 알겠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상환기간을 허용가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죠. 그래서 이 유익비는 소유자 똑같아. 소유자나 회복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 다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다 같은 사람. 알겠죠? 이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청구라고요. 상환기간에 허용을 청구할 수 있어. 허용. 알겠죠? 그래서 유익비하고 필요비하고. 그럼 이것은 이미 어디서 다 배웠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권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죠. 특히 여러분요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고 뭐냐면 여기에서 필요비,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알겠죠? 우리 아까 방금 전세권은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에게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 이행이라고 되어 있죠. 잘 보시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하는 것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든 관계없어.
소멸하면은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우리가 전세권을 등기하죠. 그러니까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그래서 동시이행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전세 기간이 끝나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반환하면서 목적물을 인도받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죠. 그럼 이제 여기 오면 전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전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2월 1일이 만료가 되죠. 갑원들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요. 어른갑한테 목적물에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요. 알겠죠? 이걸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동시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그러면 전세금을 안 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이 전세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반환하지 않았다 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어른갑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해야 돼. 인도. 그러고 나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주면서 그 다음에 1번 전세금 달라고 해야 돼. 전세금 달라고 해야 돼. 2번 근데 전세금을 안 주죠. 그러면 3번 그때서야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 기간이 끝났어. 끝났는데 이 사람이 전세금을 안 줘. 안 주면 먼저 내가 먼저 이사를 가. 인도한다는 것은 이사를 가라 이 말이죠.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갑한테 줘. 그러면서 전세금 달라고 그래. 근데 전세금 안 주죠. 그럼 그때서야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인도하죠. 전세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인데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동시행은 경매를 못 하는데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도하고 말소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요? 이행지체. 그래서 의리 채무 이행을 이행하여 갑을 이행지체 빠뜨려. 이행지체를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경매를 청구한다. 뭐가 됐을 때? 채무 불이행. 그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했으나 봐봐. 물건을 인도했는데 이 사람이 말소 서류를 안 주는 거예요. 말소 서류를 안 주면 지금 다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갑도 우리한테 전세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전세권 설정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설정자도 전세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설정자는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은 설정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경매 청구 좀 봐봐. 경매 청구 똑같아. 경매 청구 이것과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 청구를 원래 동시이행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어서 경매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채무 불이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행지체 항상 동시이행일 때는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항상 이 말이 나와. 동시이행일 때는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경매라든지 계약을 해지하려면 동시이행일 때 경매나 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행지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을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1번 인도하고 2번 서류를 줘. 먼저 제공을 해. 그러고 나서 갑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 그런데 갑이 전세금을 안 줘. 전세금을 안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걸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전세금의 반환을 뭘 했다? 지체를 뭘 한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원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매권은 원칙적으로는 용익 물권에는 없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담보 물권에만 있는 게 원칙이라고. 알겠죠? 유치권, 질권, 저작권만 있는 거라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디에도 있다? 전세권에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 불이행. 자, 다시 우리가 항상 경매를 청구한다 또는 해제를 한다 이 말이죠. 이때는 항상 무슨 말이 따라다닌다?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 말이 꼭 따라다녀. 알겠죠? 이행지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좀 잠깐 설명해. 지금 여기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우리가 여러분요 어디서 봤냐면 야간반은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저당권까지 볼 거예요.
그럼 저당권까지 보면 그 저당권에서 경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경매. 그럼 여기서 보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말소 기준 권리. 여기서 뭐냐?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물이 있죠.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 저당권이고 여기는요 전세권이고 여기는요 근저당권이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경매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에서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어디가 있는지 빨리 찾아. 이걸 빨리 찾으라고. 찾으면 어디 있어요? 여기 저당권 하나 있고 여기 근저당권 하나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저당권이 제일 위죠.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없어지는 경매가 되면 다 없어져. 다 없으니까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아니 뭐죠?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 전세권도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1억이고 1억이고 1억이다. 그러면 경매되면 1억 8천이다. 1억 8천이면 이 사람이 1억 먹고 이 사람이 8천만 원 먹고 이 사람은요 1억 손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 것을 배당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걸 경락인이죠. 이 경락인은요 경락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2천만 원 부족하고 이 사람은 1억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경락받은 사람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예요. 왜요? 소멸하니까. 소멸하니까 경락인이 책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언제 문제가 되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죠. 여기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여기가 가압류가 있다 이 말이죠. 가압류가 있다. 그럼 경매가 딱 되죠. 경매가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아. 말소기준 권리가 어디 있나?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죠. 그럼 어디가 있어?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 압류, 가압류 있죠.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요? 저당권이 더 위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소멸한다. 소멸주의라고 그래. 경매에서 소멸주의다. 근데 뭐는 지금 소멸하지 않았어요? 전세권을 소멸했어 안 했어?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았죠.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 전세금 1억이란 말이죠. 이 1억은 경락인이 책임져. 경락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을 뭐한다?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여기 1억 원이 이 사람이 만약에 소멸하지 않는다. 1억 이렇게 해봐. 그런데 이 경락인이 생각한 것은 만약에 자기는 여기서 2억으로 봐. 2억으로. 이 경매된 물건이 2억으로 봐.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가 이렇게 딱 있을 때는 절대로 이것을 2억 원의 경매가 들어가면 안 돼요. 2억 원의 경매가 들어가죠? 그러면 2억 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1억, 이 사람이 1억 나눠갔죠? 원래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소멸하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이것은 경락인이 책임을 져야 돼. 나는 이걸 2억이라고 생각하고 경매를 받았는데 그럼 2억 주고 다시 또 기간이 끝나면 A한테 또 1억을 또 갚아야 돼. 그럼 결국 이 집을 얼마의 상권이 돼요? 3억 원의 상권이 되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경매가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A는요 이 경매 대금이 1억 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가 한번 유찰이 되죠? 경매가 한번 유찰되면 서울에서는 20%씩을 감하는 거예요. 1억이니까 얼마가 된다? 8천. 아니 2억이니까 4천만 원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삭감이 돼. 알겠죠? 그러면 1억 6천만 원에 또 두 번째 경매. 1억 6천원에 또 아무도 없겠죠? 또 20%가 또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쭉 나가가지고 얼마 이하가 될 때까지 1억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1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 1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서 1억만 주면 이 사람은 돈 받고 이 사람은 돈 못 받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소멸하죠? 그리고 나중에 전세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한테 돈을 얼마를 내줘야 돼요? 나중에 1억을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억이라고 생각하면은 1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경매지 같은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양주는 낙찰률이 낮다. 서울은 낙찰률이 높다. 막 이러면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 남양주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낮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경매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도 안 되고 그랬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근데 서울에 있는 경매 물건은요 그날 따라서 이런 것이 있지 않고 일본부터 저당권이 있었겠지. 이렇게 저당권이 있으면 일본부터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여기는 다 경매가 다 달려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낙찰률이 높겠죠. 우리 남양주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돼. 낙찰률이 낮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냥 경매지만 보고 이것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반드시 등기부를 봐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분석하면 되니까요.
자,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요, 최선순위 전세권 봐봐. 최선순위는 1순위로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원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아까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하는데 뭘 한다 이 사람이? 나 경매당한 집에서 살기 싫어, 내 돈 내줘, 이렇게요 배당 요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로 말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전세권 양이 좀 많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봐봐. 3층짜리 건물 있죠. 그런데요, 내가 3층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 전세를 건물 일부에. 그런데요, 이 일부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일문 일권지 예외인데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경매. 그럼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는 우리가 독립성이 있냐 독립성이 없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이제 지금부터 봐. 여기서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 전세권은 뭐죠? 전세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물권이요?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죠. 지배. 그럼 우리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니까 잘 봐봐. 지금 누구냐면 여기서 을이죠. 을이 지금 전세권자죠. 을이죠. 을이 물건을 몇죠? 3층이죠. 3층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죠. 우리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을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요 3층짜리 건물이 가백건데 거기에 이 을이라는 사람은 3층만 전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면 몇 층만 경매를 해야 돼요? 3층만 경매를 해야지 전부를 경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3층만 경매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 1층과 2층을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저당을 잡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세를 잡은 적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못한다 이 말은 1층과 2층을 경매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1층과 2층을 경매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죠. 나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의 뜻은 이건 정말로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데 봐봐.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할 수 있을지언정 일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뭐는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 전부가 경매가 되면 이 매각대금 있죠? 이 매각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 그러면 이 채권은 누구의 소유이다? 갑의 소유이죠. 갑의 소유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전세금을요. 그러니까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가능하지만 경매를 청구할 때는 어디만 경매해야 돼요? 일부만 경매하고 나머지는 경매할 수 없다. 나머지를 경매를 못한다 이 말은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여기요 3층만 전세했으니까 3층만 경매하든지 해야지 1층, 2층은 경매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몇 층만 경매한다? 3층만 경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것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다. 시험에 잘 나오죠. 알겠죠? 자 보시면 단일 소유자의 일도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시죠. 일부 그럴 때는 분할 등기한 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보시고, 자 이제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바뀔 때 하고요 전세권자가 바뀔 때하고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집주인이 바뀔 때 어떻게 하죠? 집주인 여기 봐봐 전세금 1억을 줬죠. 전세권 등기하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5월 1일 날 병한테. 병을 뭐란다? 양수인 신소유자라고 그래. 자 여기서 문제요. 그럼 이 을은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줬죠? 원래는 갑한테 줬죠. 근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을은요 전세금을 갑한테 반환해 달라고 해야 돼요? 병한테 반환해 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한다? 전세금 반환을? 누구한테? 여러분 이것은 병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병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왜요? 전세권은 등기하죠. 항상 여러분요 등기를 하게 되면 항상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 이 대항력이라는 게 뭐예요?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죠. 갑하고의 계약 내용을 제3자한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걸 대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해서 전세금 1억을 줬는데 이제는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집을 산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직접적으로 을하고 전세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고 누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죠? 갑이 했죠. 그러면 이 병은 갑이 한 계약을 그대로 양수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1일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때는 을은 비록 갑하고 전세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갑한테 전세금을 줬지만
기간이 끝날 때는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 청구한다?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소유자 사이에서 동일하게 존속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세권이 양도, 전세권. 방금은 뭐가 양도했죠? 집 소유권이 양도했죠? 자, 이런 봐봐요. 전세금 여기 줬죠? 근데 병한테 양도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전세권 양수인이라고 하죠? 자, 그럼 봐. 을이 가박이에 전세금 1억을 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전세권자가 되어 있다가 이 전세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어.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했어. 자, 보면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한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설정자가 누구죠? 집주인 갑이죠. 집주인 갑의 동의가 필요한가?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임대차고 전세권을 구별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전세 살다가 기간이 남아가지고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죠? 그러면 집주인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무조건 병한테 넘길 수 있다니까. 그거 왜 그러냐?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이 을이 이 건물을 지배할 수 있다. 물건을 지배하는 거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물건은 사람하고 전세권자하고 물건 간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전세권은 물건이죠. 그 물건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주택의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그래서요, 갑은요 병한테 전세금을 줘야지 을한테 전세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갑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요 넘겼잖아요, 병한테요. 동의 없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요 갑은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에 전전세죠. 그럼 전전세라고 하는 건 봐봐. 항상 여러분 여기 봐. 그냥 여기 읽어볼 필요 없이 전전세다. 전대차라는 것은 여기가 전세권이 있고 그다음에 전전세권이 있어요. 전전세권 이렇게. 그럼 항상 전세권자가 을이고 전세권자가 병이단 말이죠.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요. 전세권이 전세권을 침해할 수는 있어 없어? 없고. 여기 보면 우리가요 전전세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존속 기간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전세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말 있죠.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요 전세권 양도를 금지할 수 있고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인데. 자, 우리가 물건이죠. 물건은요 재산권이고요. 재산권. 그래서 처분할 수 있어. 양도성이 있어요. 자, 물건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그러니까요 이 물건은 강행 규정이니까 양도를 금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물건인데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유일하게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유일하게 뭐 할 수 있다?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 금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데 방금 우리가 말했죠. 전세권을 넘길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집주인의 동의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죠. 우리가 월세 살기 임대차로 월세를 살고 있을 때 내가요 기간이 남아서 이걸 넘기고 싶을 때는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채권이니까. 그런데 전세권은 물건이잖아요. 사람의 물건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럼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뭐를 부담한다?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 불가항력.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설정자의 경우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 전세권자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성이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설정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전세권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보면 이 전세금이 1억이잖아요. 이 사람이 전전세를 줄 때, 이 을이 전전세를 줄 때는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는 뭘 한다? 책임을 갑에게 진다. 누가요? 을이 갑에게 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대차, 우리가 전전세하고 전대차는 달라. 전대차는 임대차에서 나온 거죠.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해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대차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
그런데 전전세를 줄 때는요, 임자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대차하고 뭐하고요? 전세권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내용이죠.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에서 전전세는요, 설정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설정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설정자고요, 전전세권자는 직접적인 권리 의무가 없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전세권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서 볼 필요가 없어요. 채권법에서 임대차에 가서 보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 건물, 다른 거 안 돼. 여기서 보면 여기 전세권이 그렇죠. 여기는 어떤 전세권이냐?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이렇게 건물 전세권, 이거 하나만 알면 돼. 나중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요. 알겠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것은요, 전세권과 임대차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지금 다 해놨지만 완벽하게. 자,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 봐.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는 이런 봐봐. 누구의 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야 되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물권인데, 그래서 전부가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배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전세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부가 어떤 누구의 잘못이 많은 관계없이 멸실되죠. 멸실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만약에요, 멸실된 후 만약에 전세금으로 손해를 배상해 충당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걸 반환해야 되는데, 여기서 봐봐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여기 봐봐. 여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이 되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없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 만약 여러분 봐봐. 이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인데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을이 갑한테요, 전세금을 3억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전세권 설정할 때는 2년 전에는 이 건물이 4억짜리였다고. 지금요, 부동산이 불경기가 돼가지고요, 지금 이 물건이 2억밖에 안 돼, 전체 해가지고. 그래서 전세금을 3억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을의 잘못으로 이 건물이 불타버렸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책임을 얼마만 지면 돼요? 2억만 지면 되죠? 얼마를 반환받아야 돼요? 1억을 반환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할지라도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권리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언제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반대로 전세금은 3억인데 실제 건물은 4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억은 다 갖고 갑이. 알겠죠? 다시 을한테 얼마를 더 청구해야 돼요? 1억을 더 청구해야죠. 그래서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면 되는 것이만. 이해됐나요? 알겠죠? 남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이익은 남으면 반환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으면 반환해야 되고, 이익이요. 그리고 부족하면 청구하고, 이익이가 있으면 이익은 남는 돈이죠. 전세금이 남으면 반환해야 되고, 부족하면 뭐를 하고? 청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부 멸실이죠? 일부 멸실 봐봐. 불가항력. 여기 불가항력이란 말이 뭐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멸실된 부분에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게 뭐예요? 전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해야 된다. 지배. 근데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을 전세했는데 3층이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남아있는 게 몇 층이에요? 2층이죠. 그럼 지배할 수 있는 범위가 몇 층이에요? 2층이죠. 그러니까 그 멸실을 보면 3층의 전세권은 없어지는 거죠. 건물이 없으니까. 야, 너는 몇 층짜리 건물 전세했어? 나는 3층짜리. 얻은 거야? 저거? 근데 왜 건물이 2층밖에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3층을 전세를 했는데 3층이 불타버리고 없으면 남아있는 건 몇 층이죠? 2층이죠. 그럼 전세권은 어디까지 미친다? 2층까지만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정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전세권자죠. 여기는 불가항력이죠. 여기는 전세권자가 잘못했죠. 전세권자가. 그럼 전세권자가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짤까요? 전세금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돌려주고 남는 돈이 없으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요, 전세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세권 보시면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 어려운 건 없는데 뭐죠? 양이 많아. 무슨 양이겠죠? 그래서 2번 나온 것이 몇 번 안 돼요. 2문제가 나온 것이 한 문제씩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문제씩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양자치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누가 전세 산다 그러면 하도 많이 들어가죠, 전세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아주 많은 것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이거 내용이 가장 적은 것은 지역권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유축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하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에는 질권은 해당되지 않아. 질권은 동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축권하고 저당권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유축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